94. 독자 입장에서 문제와 해법을 의심하라. 모조리. 논증은 철저히 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의심과 관련해서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는 과정이다. 독자 입장에서 글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독자들은 문제와 해법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심지어는 논증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의심할 수 있다. 그게 왜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리 호들갑이지? 라고 반응할 수 있는데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저반적인 질문과 의심은 다음 7가지와 같다. 1.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2. 왜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내가 요구하는 해결책은 정확히 무엇인가? 4. 주장의 한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5. 다른 해법이 아닌 그 해법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6. 현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해법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7. 그 해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논증의 글에 독자들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이 전반적으로 이러한데 그저 필자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는 곧 검토와 비판이다. 철저히 독자가 할 수 있는 의심과 의문으로 내 글을 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 95. 독자는 일관성도 의심한다. 독자의 의심은 필자가 말하는 문제와 해법, 근거와 전제에 그치지 않는다. 글의 일관성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2. 명백한 반박예증을 무시하는 경우, 3. 전제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독자들은 그런 경우 지적 일관성이 부재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경우 그러한 오리는 글쓴이의 에토스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것이다.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제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 적용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의원님께서는 사용자 단체의 기부금을 받으시면서 제가 노동자 단체의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TV의 폭력적인 장면은 아이들의 도덕적 성장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화는 어찌 해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든 문장들은 전제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지적당한 것이다. 자기 목적에 맞을 때는 전제를 적용하고 맞지 않을 때는 무시함으로써 전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듯 보일 경우 특히 독자들은 논증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신뢰성이 사라져버리고 논증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96. 논증에서 말과 용어의 문제. 논증은 많은 경우 말과 행동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논증은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해당하는 용어를 제대로 쓰고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독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민병대원이 애국자라면 자유를 수호하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블룸댄스 경연대회가 스포츠라면 올림픽 종목에 넣어야 한다. 수많은 용어들 중 어느 한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논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용어에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 역시 논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7.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논증이 시작된다. 왜 논증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제대로 정의해야 하는가? 그래야 내가 좋고 독자도 좋기 때문이다. 용어의 의미에 대해 분명히 하면 글을 쓰기 전부터 내 생각이 명확해지고 서두부터 독자의 이해도 극대화될 수 있다. 논증을 짜기 시작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단어나 표현 또는 자주 사용할 전문 용어의 정의를 작성한다. 또한 제목이나 논증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정의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근거와 관련된 자료 조사와 검증에서 범위가 분명히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독자들도 시작부터 문제의식에 정확히 공감하며 헤매지 않고 논의를 따라올 수 있는데 용어를 정의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써주는 것은 논증의 목적에 따라 작업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도 한다. 98. 실용 문제와 개념 문제와 용어의 정의. 논증을 기획할 때는 언제나 논증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가 개념 문제인지 실용 문제인지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데 특히 의미를 정의함에 있어서 실용 문제인지 개념 문제인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각자 용어를 정의하고 의미를 진술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념 논증에서 정의를 내리는 목적은 더 큰 쟁점이나 질문에 대해 어떤 중요한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실용 논증에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적은 어떤 행동이 왜 필요한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논증의 목적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고 의미를 분명히 진술함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 99. 사전에 목매지 마라. 용어를 정의하고 의미를 분명히 진술하는 것은 목적은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 특히 제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것인데 용어를 정의할 때 사전에 나온 정의를 가져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책에 있는 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용어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글쓰기 과제를 내주는 것은 사전을 쓸 줄 아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줄 아는지 보려는 것이 아니다. 논증을 짤 줄 아는지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논증은 애초에 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데 그렇기에 사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정의하고 의미를 진술하자.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좁혀두고 시작하자. 사전에 의존하면 너무 넓어져서 독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00.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용어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정의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필요한 현학적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말로 용어를 정의하고 의미를 설명하려 애쓰다 보면 용어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삶의 질과 정신건강의 경우처럼 구분해야서 써야 한다고 썰을 풀 때를 생각해보라. 이처럼 용어의 미세한 차이를 정의하다 보면 화제, 토픽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가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고려해야 할 측면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주제, 이른바 테마가 잡히기도 한다. 101. 용어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질문을 예상하라. 문제, 해법, 주요 주장에 등장하는 단어와 개념들 지시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이해시켜야 하고 공통적 이해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늘 자신이 정의하고 설명한 대로 나가야 한다.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논증은 부실해진다.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상해야 한다. 논쟁적인 주장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당신이 이야기한 의미와 다르잖아. 당신이 정의한 맥락과 다르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다. 핵심 용어 관련해서 독자가 무엇에 대해 질문할지 예상하라.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어떤 범주에서 유효하느냐? 어떤 말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왜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쓰느냐? 당신이 정의한 맥락과는 어긋나지 않느냐? 등 핵심 용어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역시나 독자가 할 수 있는 의심과 질문을 생각한 채 준비해야 한다.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논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의 문제일 뿐이다.